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어느 날 국세청에서 날아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편지를 받으면 자영업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몇 차례 신고를 해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달이 왔다. 헷갈리는 거 어떻게 또 이번에는 처리를 할까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소득세 세율 또 절세 팁은 없을까 궁금한 이야기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앞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세무사계의 장원급제 세무법인 리치의 이장원 대표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계의 장원급제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와, 받아줬다. 아주 부끄럽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던졌는데 받아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에 호응이 나는 거니까.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2월에 모시고 지금 5월에 한 번 더 모시는 건데 네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좀 많이 바쁘셨습니까? 네, 뭐 그동안에 또 많은 분들이 불러주셔서 다양한 방송도 나가고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뭐 상속증여 관련된 책을 또 이제 22년도에 썼었는데 이번 연도에 이제 확장판을 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자시기도 하네요. 네네. 네, 열심히 역시.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부의 이전입니다. 부가 이전이 됩니까? 부가 이전될 때 이제 사실 거래 비용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팁들을 좀 적어놨고 사실 뭐 최근에 트렌드 막 상속이 이슈가 많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 좀 적어놨습니다. 저희도 절세에 대해서 관심 가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떡하죠? 한 번 더 오셔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싸. 네. 자, 일단은 오늘 주제는 종합소득세인데 5월 딱 시작됐어요. 많이 바쁘시죠? 벌써부터 전화 진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딱 5월 되자마자 이제 감각적으로 다들 아시는 거죠. 그죠. 기존에 그 스트레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4월 30일 딱 되니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예. 문자 서비스나 뭐 다양한 네. 걸로 이제 카카오톡이든 뭐든 해서 이렇게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보자마자 그랬어요. 재촉하지 마. 자, 그럼 종합소득세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거 뭔가요? 간단합니다. 그 작년 23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가 벌었던 종합소득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사실 소득이 있습니다. 네. 근로소득만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저번에 2월 달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으로 사실 그죠. 끝이 나죠. 네. 끝이 나긴 하지만 그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이제 사업주가 대신해 주는 거고 본인 서류만 내시면 돼요. 그 신고를 직접 하거나 뭐 계산을 직접 하진 않고. 맞아요. 근데 이제 5월 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작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도 하고 신고한 금액의 납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다. 납부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5월 내로 납부까지 완료.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바로 생긴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제 그 한 달 뒤인 6월까지 해가지고 같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끝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이제 월말에 닥쳐서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으면은 그 세금을 놓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또 부과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실무적인 얘기인데 진짜 마지막 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좀 해보시려다가 네네. 아니 바빠서 미뤄놨다가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다 행사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말에 뭐 한 번 시간 내려고 했었는데 아이고 이번 주도 뭐 하고 한다고 시간 다 써버렸네 이러다가 못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허겁지겁 세무사 사무실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이 5월달이 좀 제일 바빠요. 물론 이제 세무사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아서 죄송하다고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차라리 이런 라디오 좋은 이제 방송 같은 거를 미리미리 하는 이유가 다 있다. 5월 닥쳐서 지금 바로 알아놔야 이 30일, 31일 동안의 기간을 잘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하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하시면 된다. 그 외의 소득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사업소득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 다음에 더 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인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소득이 거의 발생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넣어놨으니까 이자 소득은 발생하는데 근데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연에 합쳐서 2천만 원 미만이면 그 원천징수로 받을 때 15.4% 받거든요. 네. 그걸로 끝이 이미 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자 소득 100원 받았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너무 번거로우니까.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미만은 웬만하면 배제. 해서 좀 편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고 네. 연금소득도 사실은 공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막 많이 받았다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연금소득도 이제 분리과세로 좀 낮게 세율이 3, 4, 5%로 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별도로 내는 세금이란 개념이 강하고 네. 기타 소득은 딱 떠올리시면 없으세요. 사실은 뭐 내가 강의를 가끔 한다거나 이 정도인데 거의 없으실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뭐 복권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별 외니까. 예. 그 얘기도 잠시 후에 여쭤봐야겠네요. 네. 복권으로 종합소득세 낼 수 있을 정도면 적어도 2등 이상은 좋겠다. 예, 예. 자,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 그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불법 다단계 회사 직원도 종합소득세 내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더라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이런 것들 구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이제 근로성, 종속적이고 이제 근로성으로 근무를 했는지랑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그런 것을 따져 보셔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근로소득을 받는 거고, 근데 사업성이 있다라는 건 사실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보험 판매업을 한다거나 배달 라이더 분들, 대표적이죠, 아주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버 분들,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프리랜서라고 우리 하잖아요. 사실 뭐 작가, 배우 막 거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둑 기사도 있고요, 모델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코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3.3%라는 원천 징수를 받고 나머지 소득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사 코드 가지신 분이라 그래요. 구사 코드. 네, 코드가 이제 업종별로 전부 다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경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계를 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네. 그 구사 코드가 뭐냐면 6자리인데 다 구사로 시작해요, 프리랜서를. 구사 0909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구사 코드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도 저희 작가도 구사 코드네요. 맞습니다. 구사 코드세요. 우리 모임 하나 만듭시다. 구사 코드 모임. 자, 구사 코드이신 분들 그리고 또 그 외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잡혀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분들, 신고해야 되는 분들 오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아주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알아서 하려다가 결국에는 이제 5월 말 정도에 세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해주셨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서 하는 분들도 생각보단 꽤 있으신데 알아서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국세청 자체가 요즘 지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국세청에서도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모두 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모두 채움. 올해는 700만 명이 이걸 받아보실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엊그저께 이제 국세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네네. 사실 국가가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지. 그냥 국세청 보도 자료도 나왔고 700만 명에게 뭐를 보내주냐면요.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뭐 2천만 원을 벌었다. 근데 당신이 얼마 경비를 썼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업종은 그 단순 경비율, 그냥 단순하게 경비율 따져보니까 한 60%는 경비가 인정되는 것 같아. 그러면 1,200만 원 경비로 썼다고 하고 그냥 쭉쭉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아니면 환급 받을 게 얼마인지를 그냥 다 계산한 다음에 이 계산이 맞다고 생각되고 그냥 이거 그대로 신고를 하고 싶으면 ARS로 전화만 하면 끝내주겠습니다. 라는 거를 이미 700만 명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인적 용역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구사 코드, 작가분들이나 뭐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이 한 460만 명이 이걸 받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받았을 때 그냥 거기 환급 액수나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어디 뭐 외부 업체나 굳이 저는 뭐 세무사 사무실에 안 맡기셔도 그걸로 해도 웬만해서는 환급 액수나 이런 게 거의 다 나오니까 추가적인 수임료를 굳이 내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제가 꼭 그런데 기장을 하는 게 낫겠다. 뭔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거기는 결국은 당신이 매출이 뭐 2천만 원 벌었는데
1,200만 원을 그냥 경비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쓴 경비가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 초창기에는 원래 1, 2년 동안에는 더 많은 비용을 들이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나 유튜버 분들은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이 다양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니까 엄청나죠.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실은 내가 오히려 그 장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다음 연도에 결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로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좀 챙겨라 라고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장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네. 복식부기라고 해서 표현은 어렵지만 간단해요. 간편하게 그 장부를 하는 것보다는 복식부기라 해서 좀 더 세무사의 손길이 좀 들어간 그런 걸로 장부에 기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신이 내야 될 세금의 20%까지 20%를 100만 원을 한도로 또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은 막상 그 외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수임료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게 되면 그게 더 이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몇 가지는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워낙 소액의 소득이다. 그러면은 그 국세청에서 나눠주는 모두 체험 서비스로도 거의 다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우시면 그냥 ARS 전화 한 통화로도 끝날 수 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세무사분들을 찾아가고는 싶은데 수입료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버는 돈도 얼마 없는데 따로 또 돈이 나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가기를 맞아요. 조금 그럴 어려워하시거든요. 수도 있어요. 네. 수입료의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정말 다 달라요,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실은 소득이 적은 대부분 소득 기준을 좀 많이 수입료를 측정하시는데 나는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수입료가 높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세요. 10만 원짜리 소득이 100군데서 발생하신 거예요. 그럼 100군데 정보를 취합하는 데 드는 시간 자체가 들어봐요. 한 군데서 내가 1,000만 원을 번 것과 10만 원으로 100군데서 벌어지면은 그 취합하는 시간 자체가 걸리니까 그 약간 좀 더 수고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존재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랑 두 번째로는 최대한 가까운 데 가셔라. 어차피 본인 사는 데서 네.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가실 거니까 갈 때마다 약간 단골성으로 되면 간단한 질문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잘 활용하는 방법이 그런 게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홈택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요즘은 다양한 채널에서 안내도 해주니까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이트는 국세청입니다. 근데 국세청의 그런 이제 다양한 정보 루트를 아무도 검색하지 않죠. 일단 다양한 어렵다고 외부를 생각하니까. 검색을 하시니까 근데 국세청의 모든 절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행정 서비스 잘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세 할 때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홈택스 들어가면 본인이 3년간 얼마 벌었고 작년에 얼마 냈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이제 반성과 회개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신고를 좀 하시는 게 네. 항상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세청에 한마디 드립니다. 우리 장원 세무사님께 상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홍보를 해주시면. 아유, 세상에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벌었으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요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벌었던 것에서 쓴 돈 빼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라 그래서 뭐 인적공제 우리 뭐 기본적으로 150만 원 빠져나가고 네. 그다음에 뭐 부가적인 이제 인적공제도 이렇게 빠져나가실 거예요. 그 금액을 이제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1,400만 원까지는 6%, 그다음에 뭐 5천만 원까지는 14%뭐 이런 식으로 15%, 65, 24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데 결국은 누진세율 구조니까 그 구조를 한 단계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6, 15, 24, 35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간마다 기본적으로 다 2배씩 거의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크게 느끼시니까 내가 소득을 어떤 구간까지 만드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그 고민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나 아니면 추후에 전체적인 세금을 빼는 세액공제를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기중에 좀 챙기셔야죠. 가족들 중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할 것인가, 뭐 근로자인 자녀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업소득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네. 또 이렇게 현금 영수증 같은 거 할 때도 둘 중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절세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 분 중에 세율이 훨씬 더 누가 높은지 기본적으로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근로소득자는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어느 정도의 가이드가 나오면 매년 근로소득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율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15%구나 24%구나. 근데 내 형제가 올해 사업이 좀 잘 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형이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올해는 형님이 뭐 예를 들어서 좀 힘들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영향이 아직까지 좀 있다. 그러면 올해는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근로소득자는 거의 평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업소득자는 사업의 기복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면 사실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갖다 쓰시면 안 된다. 이제 근로소득자야 그 관련성 있는 것들은 부양 의무가 있으면 다 쓸 수 있는데 네. 기본공제 대상자 거를 사업소득은 그걸 좀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홈택스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로그인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사업과 관련하는 비용 지출을 1년에 몇백만 원 하셨습니다. 가사 관련 비용 뭐 이런 것들 뭐 고급 사치 상품 이런 거 썼다는 거 골프장 얼마 썼으면 나와요. 그런 것까지 홈택스에서 전부 다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생각보다 내 소비처에 대해서도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웬만하면 뭐 백화점에서 내가 뭐 엄청나게 고가의 뭔가 상품을 산 게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좀 가치가 그렇죠.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네네, 거 맞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또 알게 됩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도 있으신데요. 3460님께서 작년 연말에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탔습니다. 세금이 더 나올까요? 그리고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장 근처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퇴직금은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랑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2가지가 양도소득세랑 퇴직소득세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이렇게 쌓였다가 한 번에 응축돼서 터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종합소득세에 얹어버리면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나오는 건데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아니, 퇴직 받으면서 내가 기분 좋게 받아야 되는데 올소. 세금은 막 뭐 높으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계산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세율이 낮아요. 그리고 별도로 계산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나머지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근로소득세로 아마 그 사업주가 연말정산 해줬을 건데 퇴직할 때는 간편한 연말정산만 해줘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자기의 그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거 전부 다 긁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도 돼요. 연말정산 대상자도 5월 달에 직접 해가지고 다시 이 정산받는 과정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싫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월 달에 내가 하겠다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퇴직금 세무서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업주가 하셨을 겁니다. 마음을 지었을 거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하셨던 복권이나 이벤트 경품 당첨금 이런 거, 사례금 이런 거 받은 거 본업 외의 소득인데 이런 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복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내고 끝이에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종합소득세를 합쳐버리면 이 사람이 소득세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져 버리니까. 근데 분리과세 세율 자체가 좀 높아요, 복권이. 예를 들어서 3억 원 미만까지는 22%, 그다음 3억 원 초과되면 33%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세율이 좀 높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과세 하는 게 이자 배당 2천만 원 미만. 그다음에 이게 정말 많죠. 주택 임대 소득. 예, 이게 이제 좀 낮으면은 분리과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1주택까지는 아예 그냥 세금을 과세를 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있다.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랑 종합소득세를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 근데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런 케이스세요. 근로소득이 좀 빵빵하게 있으면서 주택 하나 좀 임차 좀 돌려보자. 임대 좀 해가지고 소득 좀 벌자. 뭐 빌라 좀 운영한다거나 그런 식이 있는데 그 빌라 운영에 대한 임대소득이 낮을 수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2천만 원 이하면. 그러면 이미 본인의 연말정산 소득이 막 24%예요. 근데 이거는 분리과세라 그래서 15.4%만 내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별도로 이것만 내고 끝내시는 게 더 저렴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좀 높아요. 2천만 원 초과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세금이 좀 폭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둘이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 말씀도 드려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월세였다면 이걸 반전세로 바꿔봐라. 월세를 낮추면 소득이 낮아지니까. 그쵸. 물론 이제 간주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계산되긴 하지만 분산 효과를 그래 가져가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하니까 소득이 높다면
배우자 명의로 뭔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소득을 발생시키게 해라. 소득의 분산 효과를 줘야지. 뭐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또 질문 들어온 게 1077님께서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을 분양받게 됐습니다. 꽤 가격이 나가는 임대주택인데요. 이것도 소득세가 많이 잡힐까요? 라는 얘기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주택 수가 몇 주택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뒤쪽에 이제 주택 관련된 질문이 있지만 좀 말씀을 지금 드려보면 1주택자는 사실은 과세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취득을 했는데 나머지 주택이 몇 개가 더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 세대로 따져요. 세대가 몇 주택이 있느냐 그걸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1주택자라고 한다면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 초과되는 주택에 대한 월세만을 과세로 해요. 그러니까 12억 이하면은 과세가 안 된다라는 점. 그다음에 2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에선 과세. 그다음에 3주택부터는 모든 월세 수입도 과세인데 비소형 주택이면서 세 채 이상 갖고 있고 뭐 그다음에 보증금이 3억 원 초과가 됐다. 그러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 그래서 일부가 또 계산되는데 이거는 이제 계산은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간주임대료 개념이 뭐냐면 당신이 다양한 전세금이나 이런 거 받으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율 정도 벌잖아. 그 정도는 우리가 수익으로 잡을게. 예, 소액이 잡힙니다. 그 정도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결국은 주택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본인의 프리랜서 소득하고 이거 합쳐질 텐데 근데 주택이 만약에 그 2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분리과세에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합산 안 하셔도 충분히 낮은 세금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군요. 주택의 수가 또 관건이 된다. 황현철 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제조업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는 세무사무소를 이용 중인데요. 작년에 종속세 환급 받으라고 30% 수수료를 주고 환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왜 세무소에서 해주지를 않을까요? 이번 연도도 환급 받으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어떤 서비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제 환급에 대한 뭔가 컨설팅을 지금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종합소득세 컨설팅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인적자원 관련된 컨설팅인지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요즘 실업률이 높으니까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그 고용을 했을 때 그 고용을 했기 때문에 당신 사업체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으로 근로자 한 명당 최대 뭐 1,400만 원, 1,5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거를 공제를 안 받으셨다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었는데 내가 왜 안 받았지? 라고 해서 그걸 찾아내서 돌려주는 것을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그런 제도들이 좋은 게 있었는데 그럼 이제 와서라도 환급을 받으시죠. 왜냐하면은 5년 내에 신고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 내고 나는 다 끝났다. 모든 게 조정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혹시나 더 낸 세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왜 국세청에서 그걸 안 해주냐라는 말씀이신데 법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신고 세목이에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 모든 서비스 시스템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일을 해야지. 그러면은 공무원을 진짜 장담 많고 몇십만 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른 세금은 더 늘어날 거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모두 체험 서비스나 그리고 사실 일선 세무서마다 그 본인들이 비용을 지출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많은 지원 봉사자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최대한 편의를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그럼 내가 지금 세무소를 찾아가서 혹시 환급 받을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못 받은 게 있는지 확인은 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너무 어려워하시면 신고 도움 서비스나 이런 걸 도와주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게 되려 더 많은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의 구조나 본인의 가장 목적적하게 그 구조를 알고 있는 그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적합해요. 그렇군요. 자, 일단 궁금증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해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가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올해는 크게 바뀐 거는 진짜 없어요. 올해 세법에 대한 적용을 하실 때는 막 이게 눈에 띄게 바뀌었다 이런 점보다는 그나마 좀 바뀐 게
그 세율이 바뀌었어요. 과세 표준이 원래 1,200만 원이었는데 1,400만 원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가 초반에 딱 두 단계가 과세 표준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벌었어도 세금은 좀 더 낮아지실 거예요 아마. 그게 효과가 한 70만 원 정도까지 효과가 극적으로 나는데 그래서 좀 올해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인세를 최근에 3월 달에 했었어요. 네. 3월에 법인세가 많고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인데 법인세 때 제가 매출이 일어난 법인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오히려 불경기가 좀 진입이 되고 있나 괜히 그런 걱정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은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세금도 세금이겠지만 매출을 더 늘리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제 이 불경기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세무사가 세금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막 창업하거나 그 사업을 유지할 때 있어서의 팁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회 구조도 보면서 그냥 사업체가 운영이 돼야 우선 저희도 같이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 주변에 세무소가 굉장히 많아요. 세무사무소가. 그러면은 그런 곳 중에서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걸까? 어디가 이런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에 더 베테랑이실까? 그러니까 이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돼요?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개인적으로 우선은 찾아뵀을 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떤 케이스를 말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정도가 가장 첫 번째 필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방송으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쌓으셨고 요즘 이 외적으로도 기초 지식을 쌓을 게 많잖아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럼 최대한 그걸 알아보고 그걸 말을 했을 때 그 대응이 제대로 좀 알고 있는 건가?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보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 맡기더라도 계속 아리송한 그 느낌이 남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네. 약간 패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는 기업 위주로 일을 하시고 또 어디는 법인 위주로 하시고 뭐 이런 게 또 다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전공이.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77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제 소유의 차가 하나 있고요. 엄마의 자동차 보험료도 제가 내면서 엄마 차도 소유가 제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엄마 차도 제가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를.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소득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첫 번째로 자동차세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올 거고 소득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차량에 대한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데 첫 번째로 그걸 사업체에다가 자산으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차량을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나의 사업체에 자산으로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하고 관련된 필요 경비로 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업무용에 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머니가 그거 갖고 있으면서 장보러 다닐 때 써버리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을 수 없을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게 더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결국 업무용 그 승용차 일지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 많은 이제 구글링을 하게 되면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출퇴근용도 업무용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실 그 매년 초 때마다 그 몇 킬로 달렸는지 그 킬로 수도 다 적게 되어 있어요. 저희 신고할 때. 그래서 1년에 12,000킬로 탔다고 12,000킬로 이렇게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할 게 많네요. 네,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많습니다. 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란우산 공제를 비롯해서 소상공인, 소기업 또 중소기업 관련 절세 팁 이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력이 되면 노란우산 공제는 무조건 가입하라고 말씀드려요. 우선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소득공제 때문에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소득공제가 얼마 받는지는 뭐 대충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뭐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되는데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 이건 퇴직금이에요. 정말 본인이 유리할 조금이라도 좀 여력이 될 때 이건 무조건 넣어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떤 경우로 인해서 폐업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갑자기 몰락하는 기업들을 볼 때마다 야 이거라도 안전망이 없으면 정말 힘들구나.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의 재투자로 계속 몰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큰일 날 때가 있어요. 한 번 몰락했을 때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쵸. 정말 이런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 안전장치니까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성실도 판단할 때도 이거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만약 사실 세무조사를 많이 해봐서 이런 것들이 내역이 나오면은 그래도 이 업체는 공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구나. 기부도 많이 했다고 기부도 많이 활용하셨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는 거죠. 성실도 판단.
이거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해서 IRP 계좌에 뭐 퇴직연금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세무조사를 많이 나가셨군요. 날카로워 보이십니다, 갑자기. 부양가족 공제, 부녀자 공제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 우선은 기본 공제 이외에 또 부양가족 공제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 뭐 경로 공제, 뭐 우선은 이제 뭐 60세 이상이냐, 뭐 20세 이하냐 이런 걸로 공제, 인적 공제를 사업하시는 분이 최대한 끌어오는 게 유리할 거고 그분들이 이제 기본 공제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더 공제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 60세 이상인 뭐 70세까지 되면 경로 우대 뭐 공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방금 말했던 부녀자 공제 같은 경우도 부녀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소득을 벌 수도 있잖아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예요.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 50만 원 추가로 또 공제를 해주죠. 근데 소득 금액이 좀 낮으셔야 돼요. 종합소득 금액이 뭐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에 맞춰서 인적 공제들을 최대한 좀 더 해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의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소득이 발생한 분이 이제 조금 그분을 부양을 했다거나 모셔온다거나 쓸 수가 있죠. 모셔오지 않는다면 혼자 살고 계세요? 아, 본인만 계시는 거예요? 네, 본인만. 아, 그러면은 본인 자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분은 누군가의 기초공제나 이제 기본공제나 이 대상자가 아닌 거죠. 어차피 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하진 않으니까 그런 분들 그냥 패스가 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죠. 뭔가 생활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누군가 도움을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 한 분이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고는 있는데 같이 살고 싶진 않아 해서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주소가 달라도 쓸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님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으로 끌고 와가지고 활용하셔도 된다. 손주들은 안 되고. 근데 소득 있으시면 안 돼요, 그분이. 아, 할머님이. 네, 왜냐하면 가끔 할머님들이 이제 그 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사업 같은 그쵸. 거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하다가 소득이 많이 포착되면은 이제 기준을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만 원이에요.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면 절대 기본공제 대상자로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까? 연금소득도 거기에 끼죠. 결국 연금소득도 너무 높으면 근데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 이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오늘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뭐 주의할 점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들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는 진짜 이거 말씀드리는데 세금은 예방적 절세예요. 지금 5월 닥쳐가지고 세금 줄이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준비하셔야 될 건요. 25년도에 종합소득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8월에서 10월 달에 무조건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뭐 절세나 이런 것들도 따질 수 있겠지만 결국은 8월에서 10월 달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를 가결산을 내봐야 돼요.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연말정산자랑 다르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매출 매입은 매년 다르니까. 그리고 그 패턴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달에 쓰면 11월, 12월이 똑같은 패턴으로 비율대로 올라가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 대충 가결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무서 사무실 기장을 맡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가결산을 좀 해준다면 좋겠죠. 그래서 가결산을 해서 아 내년에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럼 11월과 12월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매출은 예를 들어서 살짝 뒤로 좀 미룰 수 있다라면 사업체랑 얘기를 나눠보는 거고 매입은 최대한 뭐 내가 차라리 미리 사놓겠다 해가지고 매입을 좀 끌고 와도 되는 거고 그런 비율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상여를 차라리 올해 빨리 주자.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세율 구간이니까 근로자에게 상여를 빨리 집행을 해서 나의 지금 그 세금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자. 그런 것들을 짜보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나는 조금 더 종합소득세 관리를 잘하고 싶다.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 하는 게 유리합니까? 안 하는 게 유리합니까? 저는 7,500만 원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7,500만 원 넘어가면 거의 하시는 게 나아요. 이제부터는 컨트롤이 진짜 필요해요. 막 억대 넘어가시는 사실 프리랜서 분들 제 고객도 있으신데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 프리랜서 분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매출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맞죠? 왜냐하면 그거는 자산을 통계내기가 어려워요. 통장 계좌 내역으로밖에 확인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5월이 돼야 아 내가 얼마 벌었구나 작년에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업자를 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차라리 시점마다 알게 돼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뭔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장원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